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은주입니다. 사실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서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AI는 인간을 좀 편하게 해주고 또 새로운 미래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또 그 AI로 인해서 우리 산업과 또 클라우드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과연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생성형 AI 시대에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런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일단 AI를 먼저 한번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미래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가 1982년도에 정격 제트 작전이라는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한 40년 전에 정격 제트 작전이라고 미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열풍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정격 제트 작전에서 주인공이 이 마이클이라는 분이었는데 에이전트예요. 첩보요원인데, 근데 이 정격 제트 작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키트라고 불리는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이 키트입니다. 근데 이 키트는 40년 전인데 어떻게 이동했냐면 자율주행을 했어요. 키트가. 그리고 AI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위험에 처하면 애가 막 구하러 옵니다. 40년 전 드라마에서. 그리고 마이클이 막 첩보 활동을 하다가 키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요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시계에다 대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뭐 키트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에다 대고 키트 이리 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계가 얘입니다. 요 시계에다 대고 키트 이리 와 이렇게 마이클이 얘기하면 키트가 자율주행을 하고 와서 마이클을 위험에 처한 마이클을 태우고 사라집니다. 이런 이제 굉장히 그리고 이제 키트가 굉장히 말도 잘해요. 마이클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유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의 맞춤형으로 잘 대화를 해줍니다. 이 키트 때문에 40년 전 정격 제트 작전은 사실 폭발적 인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거죠. 40년이 지난 2024년 오늘 이 키트는 여러분 신기합니까? 그때는 이 키트 때문에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키트는 40년이 지난 지금 신기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조차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하나 사야 되겠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다 되지. 뭐 테슬라의 서먼기는 이용하면은 뭐 오겠지 뭐 지가.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 데려다 주잖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로 대화하는 거 그게 뭐가 신기합니까? 요즘 어지간한 헤이 카카오도 말로 해주고 지니도 말로 해주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꿈꿨던 미래는 이미 실현돼 버렸습니다. 그 밑에 더 10년 전 얘기로 더 갈까요? 1952년 10년이 아닌가요? 1952년 30년 전입니다. 1982년으로부터 제가 안 보이는데 글자가 더 전으로 가면 아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건전지 같은 거 하나 로봇에 딱 끼워주니까 얘가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말도 하고 동작도 하고 마치 제너럴 AI처럼 인간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는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학습하거나 하는 능력은 인간하고 똑같은데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얘는 하늘을 나를 수가 있었죠. 로봇이니까. 그래서 뇌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뇌를 가졌는데 근데 신체 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톰이었습니다. 이 아톰도 신기한가요?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톰이 이미 탄생하고 있거나 탄생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페퍼라는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로봇들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를 이제 정말 로봇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실감하게 했던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사람이 가서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식탁 위에서 사과를 집어서 주죠. 그리고 왜 사과 주냐 하니까 먹을 게 이거니까라고 하고 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식탁 위에다 어지르니까 쓰레기 좀 정리하라고 하니까 쓰레기를 알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5년 정도 있으면 어쩌면 5년 뒤에는 우리 가정에도 배급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화 속에서 상상했던 미래는 실현이 됐습니다. 혹은 조만간에 약 5년 내에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방은 어떨까요? 이런 시대에 국방은 어떻게 동작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국방이 생각하는 미래도 마치 우리가 10년 전에 국방은 이렇게 동작할 거야, 전쟁은, 배틀은 이런 식으로 동작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미래는 실현되었거나 실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에서는 제가 많이 사용했던 장표인데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육해 공군과 사이버전, 스페이스전 전체를 합쳐서 5차원 디멘전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수집하고 있고,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는 맨 하단에 있는 워파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들어가고 있죠. 이 클라우드 위에서는 make sense, 디시전 사이클이 동작하면서 프리딕션을 하거나 아니면 머신 러닝을 하거나 AI가 동작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된 결과는 실시간으로 다시 역방향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장 현재 그 전투 배틀필드로 실제 전투원들한테 실시간 작전 명령이 하달되는 이 구조는 JADC2라고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가장 유명한 합동지휘 통제 체계를 의미하고 있고, 이 JADC2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클라우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저 하단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위에서 AI가 동작하고 AI의 판단 결과를 모든 배틀필드로 보내주는 JWCC라고 하는 Joint Warfighting Cloud Capability 프로젝트입니다. 저 하단에 있는 JWCC라는 클라우드 그 Warfighting Cloud Capability가 이 모든 거의 코어에서 연결과 그리고 AI 동작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 중에서 왼쪽 파트, 어떻게 배틀필드에서 클라우드로 실시간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왼쪽 사이드가 배틀필드입니다. 전장에서 지금 실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육군이 왼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군이 근거리 통신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리고 그 전투 현황이 실시간적으로 통신기기에 전달이 됩니다. 드론이 싸우고 있죠. 그 왼쪽 상단에서 드론도 실시간적으로 통신하면서 본인들이 찍은 영상과 본인들이 예를 들면 폭격 드론이 요즘에 뜨고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작전 명령을 실시간적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비행기가 떠다니면서 실시간 센싱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합동 작전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단에서는 인공위성이 돌고 있죠. 인공위성이 실시간 작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원하는 작전 명령을 다시 전파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틀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통신을 타고 어디로 수렴됩니까? 오른쪽 하단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수렴됩니다. 오른쪽 이 미국 국방부의 이 배틀필드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로 이 모든 실시간 데이터가 수렴된다, 클라우드로 모든 것들이 실시간 전달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클라우드 산업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장표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 잘 글씨를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군사작전 중입니다. 드론이 폭격을 하고 있고 인공위성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비행기가 떠서 폭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실시간 센싱 데이터가
어떤 통신으로 들어온다고요? 인터넷을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채널로 인터넷을 쓰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인터넷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작전은 어디서나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은 연결은 어디서나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유선망으로 연결해 놓은 뭐 어떤 특정 지역하고만 전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어디서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 네트워크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넷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설정된 통신망을, 보안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투를 하는 와중에 그 통신시설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시에는 우리가 미리 전개한, 미리 가정한 통신시설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질 건가요?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통신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유일무이한 겁니다. 따라서 전쟁의 지속성, 어떤 통신시설이 파괴되어도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디지털 전투를 할 거니까요. 미래의 전투는 디지털 전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을 인터넷, 살아있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계속 얘가 파괴되면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라도 인터넷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터넷으로 수집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이 데이터가 연결되는 클라우드는 어떤 클라우드입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겠죠. 이 클라우드를 준비한 것이 바로 JWCC라는 프로젝트였던 거죠. Joint Warfighting Cloud Capability라는 약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방부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한 그 프로젝트가 요 JWCC가 될 수 있겠습니다. JWCC는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나 MS나 구글 같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커머셜 클라우드를 미국 국방부가 선별적으로 잘 보안 조건을 갖추어서 커머셜 클라우드,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 클라우드를 전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요 IL2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크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임팩트 레벨, 데이터 임팩트 레벨이라고 하는 IL, 임팩트 레벨이라고 줄여서, 데이터 임팩트 레벨을 줄여서 IL이라고 부르는데요. IL2, 4, 5, 6, 4개의 임팩트 레벨로 국방부의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IL6 레벨로 내려가면 IL6로 가면은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장 탑 티어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IL6 레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IL2면 unclassified 돼 있지만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IL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틀필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IL2 레벨의 클라우드로 수집이 됩니다. IL2 클라우드의 시큐리티 레벨을 굳이 클라우드로 다시 매핑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CSAP 인증제와 유사한 인증제를 미국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FedRAMP라는 인증제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FedRAMP 인증제는 우리나라 CSAP 인증제가 최근에 상중하로 보안 등급을 나눈 것처럼 미국의 FedRAMP 인증제도 상중하의 보안 등급 체계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레벨 2는 이 중에서 중과 상등급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등급부터는 임팩트 레벨, FedRAMP 중등급부터는 IL2 레벨의 국방부 시스템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edRAMP 중등급 인증을 보안 인증을 받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등급을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어쨌건 중등급부터 연결된 애는 다시 그 안을 타고 들어와서 이 중에서 데이터를 셀렉트하고 선별하고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판단된 데이터는 다시 뒷단에
후방 클라우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걔는 IL4 레벨의 시큐어 커머셜 클라우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IL4 레벨의 클라우드는 당연히 IL2보다는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이 강화된 클라우드인데 굳이 페드램프로 얘기하면 상등급 인증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 페드램프의 상등급은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퍼블릭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터넷과 인터넷을 분리하는 방법은 논리적 분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머셜 클라우드로 들어오고요. 이 커머셜 클라우드 중에서 다시 디시전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되는 애는 보안을 타고 다시 아마존이나 애저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커머셜 레벨의 클라우드로 가게 되는데 걔의 보안 등급은 임팩트 레벨 6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크릿 리전으로 가는 거죠. 시크릿 리전은 페드램프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페드램프 상등급까지가 줄 수 있는 최종의 모델인 페드램프는 상중하의 3등급 체계인데 상등급을 수용하는 것이 IL4 레벨이고요. IL6 레벨은 시크릿 레벨이라고 해서 페드램프를 넘어갑니다. 시크릿 인증을 따로 주고 있고요. 시크릿 인증을 획득한 미국의 커머셜 클라우드 기업은 현재까지는 아마존과 MS 애저, MS 두 기업만 시크릿 리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마존이나 MS 애저가 제공하는 IL6 레벨의 클라우드 리전으로 정보가 전달되면서 탑 시크릿이 이 안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애들이 전파되는 환경은 당연히 역순으로 가는 거죠. IL6 레벨에서 IL4 레벨 클라우드로 오고 IL4 레벨 클라우드가 다시 IL2 레벨 클라우드로 가고 이 2 레벨 클라우드가 전체적으로 퍼블릭 인터넷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인공위성으로 쏠 데이터는 인공위성으로 쓰고 무선으로 쏴야 될 데이터는 무선으로 쏴서 배틀필드로 전체적으로 작전 명령을 하당하게 됩니다. 아니면 위성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주거나 이런 실시간 전투를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서 데이터 수집된 것이 실시간 데이터가 수집돼서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환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안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지? 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준 게 이 그림입니다. 실시간적으로 클라우드 안에서는 DoD가 미 국방부니까요. 클라우드 안에서는 AI가 동작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식별해서 그 처리 결과를 전체적으로 다시 딜리버하는 전체적으로 육해 공군 사이버 이 전체적으로 쉐어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서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능형 전투 그리고 모든 것이 초연결된 전투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육해 공 사이버 우주전까지 포함해서 실시간적으로 펼쳐지는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은 곳에서 이러한 환경의 일부가 혹은 전체적인 프로토타이핑이 실제적으로 실증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 랩업해서 짚어보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따로 놀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AI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좋은 대량의 데이터를 갖고 굉장히 큰 클라우드 위에서 훌륭한 AI가 학습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너무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는 사실상 범용화되어 버렸습니다. 범용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보면은 알파고가 나온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파고가 이세돌씨를 이기면서 임팩트를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클라우드 위에서 AI가 동작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어떤 종을 울리게 됐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ABC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일반화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AI 시대의 아키텍처를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그것이 스마트 시티든 스마트 카이든 홈 네트워크이든 간에 모든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잡히고 있는 게 정석인 거죠.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센싱되면은 네트워크
가장 빠른 네트워크, 5G면 좋겠죠. 네트워크를 타고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될 거고, 클라우드 위에서 미국 국방부랑 똑같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것이 국방이든 복지든 뭐 어느 분야로 가든 간에 똑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죠. 데이터가 센싱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되고, 클라우드로 전송된 애는 저장되고 분석되고 학습되고 판단돼서 그 결과를 다시 디바이스로 보내게 된다라는 부분이 아주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델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클라우드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수많은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디바이스와 서비스와 테크놀로지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클라우드가 이런 3대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 시대의 인프라가 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났냐? 그럼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이제 끝난 건가요? 라는 이제 퀘스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한번 쳐다보고 싶습니다.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클라우드도 처음에는 컴퓨팅 인프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시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인프레임 시대가 있었죠. 큰 서버 하나에 더미 터미널이 매달리면서 중앙 집중직으로 처리가 중앙 서버에 집중되는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나 월드와이드 웹 시대를 맞이하면서 컴퓨팅 파워가, 컴퓨팅 자원이 분산되게 됩니다. 데이터들이 분산 저장되기 시작하고, 분산 저장된 곳에서 데이터들이 일부 처리되기 시작하면서 이 처리된 데이터가 다시 중앙 서버에 연결되는 분산 환경이 실현된 게 기존의 환경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클라이언트 서버나 월드와이드 환경은 큰 분산 환경을 이루었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클라우드 환경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 분산된 환경에 있는 작은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늘어났고, 데이터가 늘어나면 프로세싱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늘어난 데이터와 늘어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에는 분산되어 있는 서버들의 용량은 너무 빈약했던 거죠. 그래서 거대한 클라우드 팜이나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대용량의 데이터와 대용량의 프로세싱을 하겠다라는 클라우드 사상이 메인 디지털 인프라로, 컴퓨팅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 버린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AI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ABC 전략에 의해서 중앙 집중적인 클라우드에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결론이 이끌어낼 줄 알았는데, 근데 AI 시대가 도래하고 AI가 일상화되면 일상화될수록 새로운 아젠다들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젠다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죠. AI는 전력 먹는 하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AI를 쓰면 쓸수록 넷째로는 날아가잖아. AI는 너무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 전력을 먹는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지구를 구해야지 라고 하는 이슈가 하나 대두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속도 부분이 대두되죠. 속도 부분이. 왜냐하면 AI를 검색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AI가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AI를 자율주행에도 쓰게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 공장 제어에도 쓰게 되고요. 아니면 수술 중간에도 쓰게 됩니다. 이런 그 AI가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크리티컬한 비즈니스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AI 속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약에 중앙집중식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고 개입 판단을 받아서 다시 내가 동작하는 이런 구조 안에서 네트워크가 끊긴다면 이라는 이슈가 다시 제기됩니다. 네트워크가 끊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스마트 공장을 온전히 그 중앙 서버에 의존해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네트워크가 끊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자동차는 멈출 것이요, 수술은 중단될 것이요, 공장은 끝이 나는 건가요? 이런 이제 대파국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혹은 장애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끝난다면, 코어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시나리오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제두되죠. 우리 거를 정말 다 AI에 맡겨도 돼?
우리 거를 정말 다 제너럴한 퍼블릭한 코어 AI한테 다 맡겨도 돼? 우리 회사의 기밀 자료인데 AI를 써서 이 기밀 자료를 핸들링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거 제너럴 AI한테 퍼블릭 AI한테 이걸 맡겼다가 얘가 요거 학습해가지고 경쟁사한테도 다 알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무서움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방 정보인데 이거 그 퍼블릭 AI 그냥 썼다가 얘가 학습해서 적국한테 알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보안의식, 위기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슈도 많겠지만 이런 의식,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거지? 속도 문제 어떻게 할 거지? 네트워크가 끊긴다면 코어 클라우드가 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지? 보안은 어떻게 할 거지? 라는 이러한 세 가지의 주요한 아젠다가 새로운 모멘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소할 거지? 라는 부분이죠.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소모양 문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초고대 AI, 그 LLM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구글 검색을 할 때는 약 하나의 검색당 0.3와트 정도 소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글을 이용해 그 LLM 모델을 이용해서 챗 GPT로 검색을 하는 경우에 2.9와트당 하나의 검색당 2.9와트가 소비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 검색의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AI한테 LLM한테 검색을 시키면 시킬수록 기존 검색 대비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검색 하나 하기가 겁나집니다. 10배를 소모한다니고 하니까 무섭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기존의 LLM은 그냥 텍스트였잖아요. 자연어로 물어보고 자연어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멀티모달 시대가 됐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얘가 생성하기 시작해요. 이런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검색하고 생성하는 것은 기존의 챗 GPT 검색, 텍스트 기반 챗 GPT 검색했던 것보다 60에서 10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기존보다 한 600배 이상의 전력이 소모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액션에 의해서. 무섭지 않습니까? 전력이 걱정되기 시작되는 측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은 2022년까지 2022년 대비 26년까지 80%까지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은 현재 1.6%에서 3.6%로 그리고 2030년에는 30%까지 그 비중이 상향될 것으로 물론 수치 이건 전망치이기 때문에 전망치를 내놓는 쪽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전체 인류가 사용하는 전력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AI 데이터 센터가 향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AI를 막 쓰다가 지구의 전력이 고갈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보기 시작하죠. 결국은 데이터의 폭발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연결돼 버리기 시작하죠. 홈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자동차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공장에 있는 모든 센서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 로봇도 사실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연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속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는 좀 통신 속도가 느려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글 검색하는 거는 검색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 중인 자동차가 혹은 어떤 그 스마트 공장에서 온도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화력을 제어하거나 하는 공장의 어떤 기기들이 0.1초, 0.01초의 딜레이로 온도를 못 맞추거나 바람의 세기를 조정하지 못하거나 농도를 잘못 조정한다면 이것은 매우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술 중인 AI 로봇이 0.1초의 딜레이로 인해서
다른 부위를 건드리게 된다면 뇌수술 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AI를 어떤 분야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속도는 크리티컬할 수도 있고 장애도 크리티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AI가 전 분야에 들어가면서 사람보다 수술을 더 잘할 수도 있고 기기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AI가 동작을 멈추거나 지연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속도의 이슈는 크게 4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가 어떠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송거리가 얼마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전송거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송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트워크 딜레이 타임이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난 주식 거래를 하니까 여의도에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주식 처리를 하는 데는 여의도가 제일 빠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어떤 이슈를 다루냐에 따라서 전송거리가 크리티컬할 수도 있고 크리티컬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전송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속도나 전송거리나 전송량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그 적정 속도라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에 AI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력에 의해서 환경적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속도 때문에도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이가 일어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주가 대세죠. 우주. 아까 국방부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스페이스전까지도 이미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주는 대세입니다. 올 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스페이스본 컴퓨터를 탑재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에 우주정거장에 엣지 컴퓨터를 올린 겁니다. 엣지 클라우드를 갖다 놨어요. 우주정거장에. 왜 그랬을까요?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때문에. 우주 데이터, 이런 게 우주 엣지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before에는 우주 데이터를 지구로 직접 전송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다 지구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클라우드 센터가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프리프로세싱하고 그리고 애널라이즈해서 학습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이죠, 기존. 근데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지구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네트워크 속도는 느리고요. 전송량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 되겠다. 더 빨리 가야지. 그래서 우주에 엣지 클라우드를 올려놓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시도하고 있고 이미 탑재가 된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 엣지 클라우드에서 우주에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후에 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분석된 결과나 인사이트만을 지상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압축된 데이터가 가잖아요. 인사이트가 가니까. 따라서 처리 속도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엣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나 인사이트만 지구로 전송하게 되면 데이터량이 줄기 때문에 다운로드 크기가 3만 배까지 축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운로드 소요 시간은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주 데이터가 지구로 오지 않고요. 우주에서 직접 처리되거나 학습되게 됩니다. 그럼 지구랑은 어떻게 이것을 하모나이징해서 동작하게 되죠? 우주에 있는 얘를 처리하는 우주 AI와 지구에 있는 AI는 어떻게 코워킹을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이런 의문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우주와 지구를 연결하는 연합학습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합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데이터 보안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 지역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B 지역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C 지역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보안 때문에 서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Federated Learning이라는 연합학습인데요. A는 A대로 학습하고
학습하고 B는 B대로 학습하고 C는 C대로 학습한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데이터 자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한 인사이트만 보내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게 되는 페더레이트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 우주에 있는 AI 엣지와 지구에 있는 코어 AI 사이에 연합학습에 대한 실험이 우주와 지구 사이에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 클라우드, 우리는 AI 모델에 있어서 일단 대형화해야 되고 집중화해야 되는 이 검정 서클이 메인 트렌드였습니다. 대형화하고 집중화한다. 왜 대형화해야 되냐면 자연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도 처리해야 되잖아요. 멀티모달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토큰 수도 자꾸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델을 크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죠. 또 왜 모여야 됩니까? 인간만큼 똑똑해야 되잖아요. 제너럴 AI 시대가, AG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큼 똑똑하려면 뇌의 크기를 자꾸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만큼 특별한 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슈퍼 AI에 대한 강조점도 많습니다. 인간처럼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훨씬 똑똑하길 바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휴먼에 대한 AI의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트렌드, 인간보다 똑똑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처럼 다양한 것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는 AI 모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커져야 됩니까? 인간만큼 최소한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에는 뉴런이 1000억 개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뉴런이 1000억 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요한 뉴런이 1000억 개면 시냅스는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뉴런은 뉴런이고요.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연결자입니다. 시냅스, 그 뉴런과 시냅스가 있는 거죠.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진 인간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약 100조 개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조 개 정도. 자, 인간은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고대 AI를 얘기할 때, 혹은 그 생성형 AI를 얘기할 때 모델의 크기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모델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파라메타 수를 얘기합니다. 파라메타 수. 여기서의 파라메타 수는 인간의 시냅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냅스가 AI로 오면 파라메타 수가 되는 거죠. 자, 인간과 같으려면 인간이 몇 개의 시냅스를요?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으니까 인간과 같은 크기의 AI를 만든다 그러면 100조 개의 파라메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우리 현재 챗GPT-3가 몇 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합니까? 1750억 개 파라미터 처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챗GPT-4가 나왔지 않습니까? 챗GPT-4가 몇 조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합니까?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처리하고 있죠. 추정치입니다.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고 2조 개 미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챗GPT-5가 나온다고 하는데 모델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이라는 슈퍼칩을 내놨죠.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블랙웰을 이용하면 10조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조 개. 자, 우리 목표치가 몇 조 개예요? 100조 개예요. 인간의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 되는데, 근데 블랙웰이 10조 개를 얘기를 했어요. 10조 개. 자, 인간 뇌에 얼마까지 왔습니까? 10분의 1까지 왔습니다. 10분의 1. 근데 인간이 100조 개의 시냅스를 다 쓰지 않아요. 여러분, 뇌를 다 쓰고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따라서 인간을 모사하는데 100조 개가 꽉 차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100조 개 다 안 쓰니까. 그래서 버려지고 안 쓰는 뉴런들이 많거든요, 인간도. 그러다 보니까 10조 개의 뉴런을 학습할 수 있는 용량이면 어디까지 갈 건지 매우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대형화됩니다. 근데 다시 경량화되고 분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경량화를 이끄는 건요, 온디바이스 AI에서 칩을 직접 박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초고대 AI를 돌리려면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뉴런들을 동시에 큰 모델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력과 가격 효율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트렌드는 온디바이스 AI에 AI가 탑재돼야 되니까
AI 자체가 경량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엣지 AI를 엣지 클라우드로 보내는 엣지 AI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소버레인 클라우드 이슈 때문에 그 AI 자체가 클라우드 자체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 집중화를 통해서 모델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트렌드와 경량화와 분산화를 통해서 작게 만들면서 연결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각을 잡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분산은 데이터 분산, 컴퓨팅 분산, 데이터와 컴퓨팅이 분산되면서 AI가 분산되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미래는 이 분산된 데이터와 컴퓨터와 AI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협업할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클라우드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상호 운영성과 상호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애들을 같이 연결해서 합동으로 AI를 발전시켜 나가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안이나 지리적 거리 등으로 데이터가 매우 공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워크로드는 이런 분산 그 컨셉에 따라서 워크로드 자체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학습에 약 AI 워크로드 20%가 학습에 들어가고 80%가 추론에 들어갔다면 28년에는 약 15%가 훈련에 들어가고 85%가 추론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AI의 실행력이 강조되는 시대로 점점점 발전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학습의 비중보다는 실행의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신경계로 얘기하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년으로 넘어가면 23년에 중앙과 엣지 분산의 워크로드를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약 95%가 센트럴 클라우드 혹은 코어 클라우드, 코어 AI에서 워크로드가 처리되고 5%가 엣지 AI 혹은 엣지 클라우드에서 처리 중이라면 약 5년 뒤의 미래에서는 50대 50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에서 약 50% 처리되고 엣지에서 약 50% 정도 처리되는 분산 환경으로 점점 진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클라우드나 AI의 미래 아키텍처는 결국은 이런 각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분산과 집중이 공존하는 분산 클라우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산 클라우드는 다 이분하게 분산되는 게 아니죠. 코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분산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발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로부터 엣지 AI로부터 코어 AI로 연결되는 계층적 구조의 AI 혹은 클라우드 모델이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점, 수직적 관점에서는 그렇고 수평적 관점에서는 온프라이스 AI와 퍼블릭 AI, 멀티 AI와 하이브리드 AI가 공존하면서 같이 발전하게 되는 이런 수평적 발전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AI 뒤에는 클라우드란 말을 생략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프라미스 AI 클라우드와 퍼블릭 AI 클라우드, 멀티 AI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AI 클라우드가 공존하면서 발전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아키텍처적인 전망 하에서 그러면 의료는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은 헬스는 어떻게 될까?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될까? 어디가 더 방점을 찍을까라는 부분은 그거는 비즈니스에 디펜드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비즈니스냐에 따라서 온 디바이스가 좀 더 강화될 거냐, 엣지가 강화될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은 코어를 중심으로 동작할 거냐라는 것은 매우 비즈니스 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미 미국 국방부의 배틀필드 시나리오가 그 분산된 데이터로부터 코어로 들어오고 코어로 온 것이 다시 엣지로 가고 엣지에 있는 것이 다시 온 디바이스로 전파되는 이런 배틀필드 시나리오는 이미 미국 국방부에서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 시대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과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것이 변화의 속도 부분이죠.
아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는 지속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으로 변화를 할 것이고, 데이터옵스와 MRO스와 데브옵스는 하나로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옵스를 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클라우드와 옵스를 결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틀필드 시나리오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